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 중인 60대 여자입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은 믿겨지지도 않고 허무하고 서운하고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물밀듯이 내게 밀려오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슬프고 미안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집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알 때가 있었는데 남편의 기분이 어떻고 오른쪽 무릎이 요새 시린 것처럼 보이고 큰딸은 그저께 친한 친구랑 싸워서 저기압 상태고 작은 딸은 공부 시간이 늘었음에도 성적에는 변화가 없어서 고민이 많고 막내 아들은 요즘 빠진 만화책이 책가방에 교과서보다 많다는 거.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학생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오늘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요즘은 뭐가 고민이고 밖에서 누구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되죠. 이제는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아도 애들이 본인의 시간과 인생을 잘 배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올해 17년이 넘게 음식 장사를 하고 지금은 한자리에서 올해 곰탕집을 운영 중인데 예전만 하더라도 식당 일도 힘들고 집에 가면 또 집안일도 힘들고 해서 애들이 다른 애들 옆에서 조잘조잘 얘기하는 게 피곤했을 때가 있었어요. 참 배부른 생각이었죠. 가면 갈수록 엄마 좀 귀찮게 안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늘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나 자식들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위안을 얻고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각자의 인생이 생겨도 인생에 있어서 가족에게 기댈 수 있는 곳 1순위가 된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애들한테 정말 입버릇처럼 너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래? 하고 물었을 때가 있었는데 애들이 더 크고 각자 집에서보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애들은 내 울타리에서 내보내 심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자식들이 본인들 연애사를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하지 않나요? 그냥 요새 누굴 만난다 정도만 말해주면 좋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만나 시간이 지난 후에 말해주면 괜시리 서운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큰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작은 딸이나 막내 아들은 누굴 만나면 티를 내기도 하고 먼저 말은 해줬거든요. 근데 꼭 큰애는 뭐든 혼자 생각을 하고 속은 가족에게도 내비치지 않는 성격이라서 연애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큰애가 20대 후반쯤에 제게 현장을 잡힌 적이 있었죠. 큰애는 6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에 적금 대출을 받아서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거든요. 작지만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이 다녀서 아침 점심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죠. 하루는 제가 장을 보러 갔다가 딸이 부탁한 식재료가 생각이 나서 같이 구매를 하고 가는 길에 딸에게 주고 가려고 카페에 들렀거든요. 딸 카페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였는데 시간 맞으면 짐하고 같이 딸도 딸이 자취하던 집에 데려다 줄까 하고 갔던 거죠. "경은아, 엄마 왔어." 엄마." 연락도 없이 "너 아몬드랑 필터 사다 달라고 했잖아. 오늘 마트 갔다가 그거 생각이 나서 같이 샀지. 근데 손님이시니?" 제가 도착했을 때가 카페 마감 시간이라서 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카페 안에 딸이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서 있다가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입으로는 손님이냐고 물었었지만 그 분위기가 손님 같아 보이진 않아서 딸을 빤히 바라보니 딸은 저하고 맞은편 남자를 한 번씩 쳐다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경은이, 아니 경은 씨와는
작년부터 만나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저와 제 사위의 첫 만남이었네요. 사위는 딸이 하는 카페 근처에 있는 제약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원래는 정말 손님과 카페 주인 사이였지만 사위가 카페의 단골이 됐고 먼저 다가와서 그 당시 1년 반 정도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인이 된 후로는 사위가 퇴근 후 늘 딸의 마감 업무를 도와주거나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1년 반이나 숨기고 있었다니 참 내 딸이었지만 대단하다 싶었죠. 그래도 숨겼던 만큼 진지하게 만났는지 처음 만난 사위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의 바르고 깍듯해 보였어요. 그날 마감하고 사위가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저는 마트에서 산 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사위는 바로 나와서 제 차에 있는 짐을 본인 차로 척척 직접 실어주더니 제가 차에 타고 가는 걸 배웅하더라고요. 제가 차 창문을 내리고 딸과 사위에게 인사를 하니 사위는 가까이 다가와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죠. 경은 씨한테 더 잘하고 믿음직한 모습 보여주고 조만간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석 달도 안 지나서 큰딸이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죠. 큰딸은 사위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상한 점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사위는 다정해 보이긴 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막 군대에서 제대를 했을 때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 후에 뇌졸중이 왔고 언어 중추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서 언어장애가 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른 은퇴를 해야 했고 치료를 받고 교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수십 년을 같이 산 사이라고 저는 발음 치료를 받고 교정 전에도 남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에 한동안은 제가 애들과 남편 사이에서 마치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는 저 없어도 사람들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발음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서 가족들도 남편과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아내인 저도 때때로 남편과 대화를 하면 답답해질 때가 종종 있었는데 사위는 남편이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차분하게 잘 듣더라고요. 또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고 말 자체를 많이 걸어서 남편도 가족을 제외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은지 사위 앞에 서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에게도 잘하고 제게도 잘하는 사위가 그저 결혼 전 아내 부모님께 점수를 따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노력일 거라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영원히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데 일시적인 노력이라고 치부하기엔 사회에게도 장인 장모인 저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건 큰딸과 사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큰딸의 생일이었는데 사위는 그날 딸만큼 축하를 받아야 하는 건 장모님이라고 하면서 신혼집에 저와 남편을 초대했었죠. 그날은 본인이 솜씨를 발휘했다며 수육도 하고 그리고 사위가 낚시가 취미였는데 어디서 붕어를 얻어와서 그거로 찜까지 했더라고요. 장모님, 이거 저하고 같이 낚시 다닌 형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가져온 참 붕어예요. 이거 드시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두 분 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날은 처음으로 사위와 마주 앉아서 술 한 잔을 한 날이기도 하고 또 처음으로 사위의 입으로 사위의 속사정을 들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위가 그날은 저도 남편도 사위 음식 솜씨를 칭찬하면서 비행기를 수십 번 태워줬거든요.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은 술도 못하면서 많이 먹더니 이내 취해서 배시시 웃으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장모님, 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제 진짜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해서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 지금 저희 아버지 정말
제 친아버지 아닌 거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었어요. 딸이 결혼 전 이미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사위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때 재혼을 해서 새아버지가 된 사람이 상견례와 결혼식 날 만난 사람이었다는 걸요. 근데 그 새아버지가 그렇게 사위와 사돈 처녀를 때렸다고 하네요. 본인은 다 니들 잘 되라고 엇나가지 말라고 훈육 차원에서 손을 든 거라고 했지만 사위와 사돈 처녀에게는 그저 본인 화를 못 이기고 애들한테 푸는 야비한 폭력일 뿐이었다고 했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그런 새아버지를 말리고 사위와 사돈 처녀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그늘이었는데 사위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사위는 늘 공허하고 쓸쓸했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아버지, 아니 그 인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30 다 넘은 지금도 얼굴 보면 그때 오락실 한번 갔다고 오락실 앞에서 저를 죽어라 팬 그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네 아버지라고 너희 키우는데 큰 도움 줬다고 인연 끊지 말고 살라고 하셔서 어거지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지. 마음만 같아선 그냥 저도 동생도 차라리 고아가 되고 싶었어요. 왜 난 늘 허울만 부모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 했는데 그 인간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고 이제는 결혼해서 이렇게 가족이 생겼으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을 만나서 다시 부모님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살 힘이 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작은 딸은 형부가 아무래도 애정 결핍인 것 같다고. 그래서 받아보지 못한 애정을 갈구하고 가족을 만들어 유지하기 위해 엄마랑 아빠에게도 그렇게 사위노릇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가끔은 사위가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힘을 좀 빼고 이제 가족인데 좀 편해질 법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더 먼저 편하게 다가갔습니다. 김서방보다는 다정하게 정말 엄마가 아들 이름 부르듯 준서가 하고 부르고 사위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뭐가 땡긴다라고 하면 만들어서 보내주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으면 제철 음식도 만들어서 보양하라고 보내주고 여름을 유독 힘들어하는 사위를 위해 시원한 대나무 장판이나 여름용 잠옷을 사다 주기도 했죠. 그냥 제가 늘 제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요. 사위는 제 큰딸의 결혼 생활 10년 동안 제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위를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저와 남편을 부모처럼 모시는 사위를 누구보다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과 믿음을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지는 몰랐습니다. 사위의 위선과 몇 년에 걸친 연기는 저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었네요. 여느 부부가 그렇듯 큰딸과 사이도 서로가 당연해지고 서로가 먹는 모습도 꼬라지가 되는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둘을 낳아 키우는데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좋기만 하던 시절을 견디고 서로 참고 이겨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큰딸이 지쳐 보이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인 손녀가 유치원에 막 들어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가끔 애들하고만 제 집에 왔었는데 혹시 사위하고 싸우고 피난을 온 건가 해서 제가 너 무슨 일 있냐 괜찮냐 물어도 큰딸은 아무 일 없다. 그냥 아빠한테 애들 맡기고 편하게 엄마가 해준 밥 먹으려고 온 거다.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큰딸이 그렇게 다 괜찮다고 해도 사위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해서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짐작을 했었어요. 손자가 제게 엄마랑 아빠가 싸웠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애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속만 썩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곧 해결 아닌 해결이 됐네요. 하루는 큰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요. 밥만 먹으면 얹힌다고 소화가 안 된다는 소리를 자주 하면서
집에 소화제만 인터넷으로 한 박스 쌓아놓고 마신다고요. 큰딸은 사위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사위는 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간이 안 좋은 건지 피부가 좀 노랗게 뜬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정말 실제로 만난 사위는 몇 달 사이에 몸이 붓고 피부가 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저도 병원을 생각났을 때 가야 한다고 했고 사위는 안 그래도 갈 생각이었어요 라고 하더니 큰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담낭에 결석이 가득 찰 정도로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증상도 이미 생긴 터라 제거를 해야 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이상하게 간 수치가 오르고 하루는 황달이 심해져서 눈알까지 노랗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MRI와 CT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췌장암 2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게 치료가 그나마 가능한 시기에 증상이 없어서 이미 다 전이가 되고 진행된 다음에야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던데 사위는 큰딸과 제 말을 듣고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했죠.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으니까요. 명성이 악독한 병인 만큼 결과가 나오고 20일 전에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고 사위는 큰딸과 상의 후에 수술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도 수술 후 몇 년 항암 치료를 받을 보험금이 나오기로 했고 또 나중에 사위에게 들어보니 큰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카페도 계속 하고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당신은 앞으로 그 힘든 치료 받을 각오 그거 하나만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물론 그 결정이 하루아침에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을 하면서 아픈 사위와 애 둘을 건사할 딸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큰딸에게 가게까지 하고 돈 벌면서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고 거기다가 사위병원 쫓아다닐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물었더니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은 수술 후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카페 나가 있으면 애 아빠가 애들 유치원이나 끼니 챙겨주는 건 하잖아요. 나중에 애 아빠 건강 좀 돌아오고 몸 좋아지면 카페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럼 인건비 한 명 덜 나가니까. 예, 그래도 집에 아픈 사람 돌보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야. 엄마도 아빠 사고 당하고 나서 낮에는 식당 가고 밤에는 아빠 병원 가서 새벽까지 있었잖아요. 걱정 마요. 애 아빠 다시 건강해질 거고 나도 그거 믿고 몇 년 고생하는 거 각오한 거니까. 엄마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픈 가족 남의 손에 못 맡기는 마음. 잘 알죠. 저도 남편이 아플 때 단 한 번도 간병인을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헌신하는 것도 유전인지 큰딸도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게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아프고 나서 큰딸과 둘 사이에 찾아왔던 권태기는 극복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위는 아프고 나서 큰딸에게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를 했고 집에서 병원을 다니고 큰딸 대신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췌장 끄트머리 쪽에 3cm 조금 안 되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떼어낸 혈관에도 전이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1차 항암을 시작했죠. 그때마다 딸은 카페를 직원에게 맡기고 사위가 있는 병원에 갔어요. 사위가 퇴원을 하고 나서는 가끔씩 제가 큰딸 집에 가면 전보다 마른 사위가 저를 반겨주었는데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쉴 수만 없었는지 좀 기력이 있으면 집안일을 열심히 했나 보더라고요. 냉장고와 싱크대도 깨끗했고 빨래도 쌓인 것 없었어요. 아픈 사람이 뭘 그렇게 움직여. 요새 먹는 약이나 맞는 주사 때문에 힘이 없다며 속도 울렁거려서 잠도 많아지고. 무리는 당연히 안 해요. 좀 움직일 수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해서 괜찮아요. 애엄마 밖에서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 병원 따라다녀 주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남의 집안일도 아니고요. 아플 때는 역시 가족뿐인지 사위는 본인을 응원하고 옆에서 든든한 힘을 주는 큰딸에게 고마워했어요.
장모님, 저 아마 애엄마 없었으면 1년도 못 살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데 솔직히 저 정말 치료에만 집중하고 아무런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게 병은이 덕분이라니까요. 그 전에는 제가 봐도 사이가 큰딸에게 무심해지고 뭔가 겉도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아프고 나서는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사위는 큰딸의 소중함을 다시 알고 다시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복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위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갔지만 제 큰딸은 이상하게 어딘지 붕 뜬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때의 느낌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외벌이를 하니까 사람 줄여가면서 카페에서 일하느라 지치고 집에서는 아픈 사위를 돌보고 애들까지 보느라 딸에게 한계가 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위가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1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큰딸이 그 반년을 버틴 것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나 지 동생들이 카페 일이나 애 보는 거나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큰딸은 아니라고 알아서 한다고만 하더라고요. 뭐든 다 괜찮다고 하는 병에 걸린 것처럼 아픈 사이처럼 살이 점점 빠지는 게 보이는데도 딸은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딸을 사위도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본인의 건강보다 큰딸의 건강이 망가질 것 같다고요. 근데 사위가 2차 항암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전에 사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디시냐고 묻더군요. 식당이냐고요. 그날은 오전에 남편이 나갔고 저는 오후에 나갈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 전에 본인이 댁으로 갈 테니까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할 말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1시간 정도 뒤에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사위에게 차를 내주고 요새 몸은 어떠냐, 애들은 잘 있냐고 아빠랑 매일 같이 있어서 좋겠네 하고 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걸 말하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일반적인 일상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냥 이런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다른 할 말 있냐고 물었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봐. 내가 준석이 널 모르니? 이렇게 다른 말 하면서 긴장 푸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곧 70 앞둔 장모 떠보지 말고 속 시원히 이야기해.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사위는 몇 번씩 마른 침을 삼키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옷에 문질러 닦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금방 굵직한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 준석아, 준석아, 너 왜 울어? 무슨 일인데 그래? 말 좀 해봐. 장모님, 장모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애 엄마하고 애들 때문에 간신히 잡고 있던 제 생명줄 그냥 끊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설마 이제 치료도 소용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듣기로는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는 사위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는데 사위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한 문제였어요. 엄마가 경은이가요, 장모님.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제 전 직장 동료랑 절 속이고 만나고 있었다고요. 차라리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더 제게 믿을만 했을 겁니다. 아니, 제 큰딸이 아픈 남편을 위해 혼자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자처한 그 딸이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사위에게 뭔가 오해한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위는 휴대폰에 큰딸이 어떤 남자 문자를 나눈 화면, 그리고 큰딸 차 블랙박스에서 구했다며 큰딸의 목소리가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 상대라는 남자는 사위가 일을 그만두기 전 제약회사의 동료 직원이었는데 입사 동기에 회사에서는 가장 친했던 사이라서 사위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 동반으로도 자주 만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아픈 후로
동료와는 연락이 점점 끊겨갔고 얼마 전부터 큰딸이 밖에 나가면 연락이 잘 안 되고 원래 휴대폰 잠금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금 화면을 해놓기 시작해서 불안해서 몰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그때 큰딸이 그 동료와 개인적으로 문자를 하면서 사위에 욕을 하고 서로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아프고 애엄마도 지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저랑 대화도 잘 안 하고 애들하고만 있는 거겠지 했는데 다른 남자, 장모님 저 지금 경은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경은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고요. 하늘이 무너진 걸 목격한 것 마냥 처참한 표정의 사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일단 내가 딸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절대 자네하고 딸하고 헤어질 일 없으니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식당을 맡기고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이 더 커지고 남편은 사고 후 후유증으로 심장질환도 생겨서 되도록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지 않는 게 좋았거든요. 딸을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 무수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바람인 건지, 정말 바람이라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한순간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차분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집에 온 큰딸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신을 당한 건 사위였지만 내 딸이,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누구보다 믿었던 내 큰딸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믿고 싶지 않았고 화가 났어요. 지난 화요일에 준석이 왔다 갔어. 준석이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 혼자 왔던 거예요? 애들 없이? 애들 앞에서 차마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서 혼자 왔던 거겠지.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딴 남자 만난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데요? 너는 무슨 딴집 이야기 하듯 하니? 너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증거들 보여주면서 죽고 싶다고 울더라. 이제 더 살 이유가 없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데 경은아, 엄마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너 정말 준석이랑 애들 두고 밖에서 딴 남자 만난 거야? 어? 엄마한테는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아픈 남편 돌본다고 걱정 말라고 했으면서 밖에서 그러고 다닌 거야? 말 좀 해봐 이거사. 엄마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부정인지 긍정인지 큰딸은 고집스럽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는 큰딸이 침묵으로 이미 대답을 했다고 판단했고 터지는 분노를 참지 못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딸이 어떻게 라고 소리치며 딸의 뺨을 때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거 아니야. 엄만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그 사람 말만 듣고 믿어요? 나 안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면 뭔데 그래 대체.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준석이가 증거까지 보여주는데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 엄마, 그 증거라는 거? 그거 다 연극이에요. 내가 그 인간한테 복수하려고 짜놓은 연기고 거짓이란 말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산 넘어 산, 아니, 산 넘어 절벽인 것 같았어요. 복수는 뭐고 연극은 또 뭔가요? 저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앞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있는 지친 모습을 한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엄마에게 이야기해보라고. 엄마가 너 속 이야기 들어주려고 있는 사람이니 다 말해달라고요. 부들부들 떨던 딸은 어느새 안정을 되찾아 제게 하나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미 3년이 지난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었네요. 사위가 최장한 판정을 받기 전 한 사람이 큰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사위의 전 직장 동료였죠. 사위가 큰딸의 불륜 상대라 주장하는 그 사람이 말이죠.
사위의 말대로 그 전에 부부 동반으로 가깝게 지낸 건 맞지만 큰딸은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그 동료가 큰딸의 카페에 찾아왔는데 그때 큰딸에게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은 씨, 준석이가 저한테 3천만 원 돈 빌려간 거 아세요? 네? 3천만 원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남편이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 그런 돈 필요할 일도 없고 생활비 통장에도 그런 돈이 찍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큰딸이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니 사위의 동료는 큰딸 앞에 정말 사위의 개인 통장으로 동료가 3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이걸 준석이가 딱 반년만 있다가 갚는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했는데 준석이 그 자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갚을 돈이 없답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닌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반년 만에 갚냐고요. 그리고 이건 저도 잘한 거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창피하지만 제가 불법 도박을 했었어요. 그걸 아는 건 준석이 뿐이고요. 근데 그 자식이 제 도박 사실을 제 아내하고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고 그거 알려지기 싫으면 돈 갚으라고 재촉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뭐 오래된 학창시절 친구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준석이를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지 몰랐어요. 근데 그럼 혹시 제 남편도 도박을 명호 씨랑 같이 한 건가요? 그래서 3천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돈을 경은 씨가 모르셨다고 하니까 얼추 어디다 썼는지 알겠네요. 제가 준석이한테 그 협박을 듣고 나서 분하고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준석이 그 자식 뒤를 밟았어요. 네? 뒤를 밟다니 미행을 했다고요? 네. 어쩌면 저도 그 자식 협박할 건수 잡지 않을까 해서 밟았어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시간 날 때마다 저도 떳떳하지 않아요. 100% 경은 씨 남편, 제 친구였던 사람한테 앙심을 품고 한 짓이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제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야 했고 제 약점을 협박하는 놈한테 보복을 하고 싶어서 제 눈이 뒤집힌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몇 주 미행을 하니까 뭐가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준석이 몇 달 전에 새 낚시동호회 들어간 거 아시죠? 네, 규모가 더 큰데 회비는 더 적게 든다고. 그 자식이 거기 만난 여자 회원하고 웃기지도 않은 짓을 하더라고요. 사위의 동료는 그렇게 말하며 큰딸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는데 딸은 그날 사위의 동료에게 받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게도 보여주더군요. 그건 사위가 저수지 같은 곳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은 차를 타고 심지어 그 차 안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감이 오시나요? 바람은 제 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사위가 아프기 전부터 난 거였던 겁니다. 한 가지 실마리를 잡은 사위의 동료는 그 상대가 중학교 교사라는 것과 이미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게 곧 3년이 되어 간다는 것도 알아냈다고 해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역으로 협박할 증거를 모았지만 사위의 직장 동료는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를 큰딸에게 말한다고 해도 복수가 될지 큰딸이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 하면 헛수고가 되고 사위와 큰딸 사이에 아이가 2명이나 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보복을 하기 위해 증거를 모았음에도 쉽게 내보일 수 없었다고요. 처음에는 포기했어요. 이래서 뭐하나 싶고 그놈이랑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요. 근데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구보다 경은 씨가 알 권리 있으니까요. 이제 경은 씨가 화가 나서 준석이 그 자식이랑 이혼을 하거나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사위의 바람을 알고 있었냐고요. 아니, 낌새라도 눈치채고 있었냐고요. 큰딸은 바람까지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냥 그때쯤 야근을 자주 했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적었지만 평소보다 자주 늦게 들어왔었다고요. 집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부부 사이가 서먹해진 것도
사위가 먼저 큰딸을 밀어냈다고 하는데 여느 부부들처럼 오래 사니까 권태기가 온 거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했어요. 엄마, 근데 나 처음에는 그 사람 붙잡고 싶었어요. 바람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었어. 재진이도 세진이도 아직 너무 어린데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남편만 마음 돌리면 그전처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했어. 내가 바람 사실 안다고는 안 하고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서로에게 소홀한 것 같다고. 부부가 대화도 안 하고 매번 다투는 것도 애들 보기도 안 좋고 좀 개선하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큰딸은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그 후로 혹시 사이가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서 대화 내용은 가급적 녹음을 했다고 했는데 녹음 속 사위는 판이 깔리니 아주 대놓고 제 딸을 모욕하더군요. 네가 느끼기에도 내가 요새 너한테 차갑지. 근데 어쩌겠어. 우리 벌써 한 지붕 아래 지긋지긋하게 산 게 10년이잖아. 서로가 돌처럼 보일 때도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같이 이겨내야지. 그냥 고여서 썩게 해 그럼? 고인 건 드러내서 버려야지. 경은아, 솔직히 나는 요새 그냥 너랑 헤어지고 싶다. 너랑 애들 똑같은 얼굴만 보고 사는 거 솔직히 지겨워. 별 볼 일 없고 재미없는 내 인생을 더 지루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당신 얼굴은 매일 뭐 바뀌는 것 같아? 나도 똑같은 당신 얼굴 보고 10년 살았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모든 걸 끝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해. 그건 너고 나는 그렇다고. 난 이제 노력하고 싶지도 않다니까? 미련하게 이미 떠난 남자 마음을 잡겠다고 혼자 소가리를 했던 큰딸. 저는 이미 감정이 굳은 사람처럼 조소리를 덤덤하게 말하는 딸을 보며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감정을 죽여왔을까 하는 생각에 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엄마, 그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도 않다고 나 비웃던 인간이 암 걸리고 나서 그 교사란 여자한테 버림받더니 나한테 왔어요. 나밖에 없다고. 이제 나만 보고 살고 지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나라고. 그러니까 제발 본인 버리지 말라고. 엄마, 나는 그 인간이 나랑 애를 두고 딴 여자 3년 만났다는 것보다 암 걸려서 버림받은지를 내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비참해요. 나를 얼마나 개떡같이 봤으면. 처음에는 바람난 사위와 잘해보려고 했던 큰딸은 분리수거 당한 쓰레기 주제에 주제 모르고 큰딸에게 돌아와 가증을 떠는 사위를 버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애들만 다 학교에 보내고 나면 이혼하고 나서도 살기 좀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또 큰딸은 본인이 겪은 고통을 사위에게 돌려주지 못한 게 너무 억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위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과 손을 잡고 사위를 거하게 엿먹일 기회를 노린 거라고 합니다. 명호 씨한테 연락했어요. 그 인간이 암 걸리고 나한테 들러붙고 나서 웬만하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했거든요. 나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 그만두고 치료만 하라고 했고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 그때부터 지 살 길 열리니까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얼마 전에 명호 씨한테 돈 빌린 거 그거 알고 있었다고.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안 물어볼 테니까 당신 받은 보험금에서 떼어주자고. 그 사람도 애 아빠인데 3천만 원 못 돌려받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냐고. 그러니까 바로 주던데요. 친구 약점으로 협박이나 하던 사람이. 큰딸이 사위 동료의 등을 긁어주니 이제 그 사람이 등을 긁어줄 차례가 된 겁니다. 큰딸은 본인이 겪은 배신감을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일부러 사위 앞에서 그 동료와 바람이 났다는 증거를 흘린 거였어요. 둘이 불륜을 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고요. 그걸 보기 좋게 믿어버린 사위가 제게 와서 울며 불며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 저도 그 연극에 깜빡 속아버린 거였네요. 저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수히 많은 일을 겪은 큰딸에게 말했어요. 왜 엄마한테 먼저 말 안 했냐고. 왜 그걸 몇 년 동안 너 혼자 알고 이런 일을 벌린 거냐고. 그랬더니 큰딸이 그러더군요.
엄마한테 말했으면 엄마 나 말릴 거였잖아요.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나 말릴 거였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딴 놈 병수발이나 들면서 네 시간 낭비하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잖아. 이렇게까지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그 인간 엄마한테 와서 그랬다면서요. 죽고 싶다고. 이제 살아갈 힘도 목적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나도 딱 그랬었거든. 10년 동안 자식 낳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 말고 딴 여자 만나다가 그 여자한테 버림당하고 나는 그저 아플 때 수발 들어주는 만만한 여자 취급해서 나도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었다니까? 그 감정 그대로 돌려줬으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 이제 정말 끝이야. 지금도 마지막에 저 말을 하며 멍하니 허공을 보던 큰딸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 허무함과 절망과 환멸과 정말 끝이라는 후련함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엄마라면 자식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몇 년 동안 그걸 혼자 끌어안고 있게 아무것도 눈치 못 챘던 제 자신이 한심했고 또 부모라는 이유로 뭐든 자신보다 내 방법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가 우는 모습을 보던 큰딸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래 경은아. 잘 참았어. 잘했어. 이제 정말 끝내자. 엄마가 네 옆에 있을 테니까 엄마랑 가서 다 끝내버리자. 큰딸과 저는 큰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딸과 아들에게도 퇴근하는 대로 큰딸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작은딸은 저와 큰딸과 얼추 시간이 맞게 도착을 했어요. 셋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손주들이 사위와 함께 있더라고요. 여보, 장모님하고 처제까지 다 같이 왔네요. 무슨 일로?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턱이 없는 사위는 얼빠진 얼굴로 있었고 일단 작은 딸은 손주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짐을 싸게 했습니다. 손주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타부타 인사도 없이 애들과 방 안으로 쌩 들어가는 작은 딸을 보고 사위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있는 데서 말할 일이 아니라서 애들은 준이가 데리고 내 집으로 갈 거야. 그때까지 잠자코 있게나. 지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니까. 아마 사위는 그때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큰딸의 불륜 문제로 제가 찾아온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정말 가만히 있더라고요. 15분 정도 뒤에 작은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나갔고 저는 현관 문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사위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사위는 억하고 얼굴을 부여잡고 쭈그려 앉았고 저는 고개도 못 드는 사위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내 딸이 바람을 피워? 야 이놈아, 이 자식아. 그 말을 하기 전에 네가 암 걸리고 교사라는 네 상간이한테 버림받고 나서 내 딸한테 들러붙었다는 것부터 말했어야지. 내 딸하고 손주들 버리고 3년이나 그 더러운 짓 했다는 것부터 말했어야지. 네? 아니, 장모님. 그게 무슨... 여보? 주저앉아서 벌겋게 부은 얼굴로 정신없이 저와 옆에 있는 큰딸을 바라보던 사위에게 큰딸은 사위의 바람 증거들을 조용히 보여줬습니다. 사위는 어리 빠진 얼굴로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군요. 이걸 언제... 아니, 이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 사람한테 돌아온 거고. 그래, 당신이 저지른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내가 저지른 일은 어차피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이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명호랑 나 몰래 만나고 연락도 했잖아. 둘이서 내 뒷담이나 까고 나 기만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장모님한테도 보여드렸다고. 머저리 같은 놈. 그거 명호 씨는 당신한테 내 덕분에 3천 빌려줬던 거 받는 조건으로 연기한 거고 나는 당신도 나처럼 상처 받아보라고 연기한 거야. 너 나랑 명호 씨가 한 연극에 보기 좋게 걸려들어서 울면서 우리 엄마 찾아간 거라고. 연기? 그걸 누가 믿어? 바람 피우고 나서 걸리니까 연기였다 뭐다 변명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이미 나한테는 네가 그 교사라는 여자랑 바람난 증거하고 명호 씨랑 이 일 계획하려고 나눈 대화도 다 남겨뒀으니까. 우리 실제로 만난 거? 명호 씨가 당신 바람난 거 알려주려고 내 카페 왔던 때밖에 없어. 당신이 증거랍시고 블랙박스 영상 구한 거 전화 통화한 거고. 그게 바람이라고 증명할 거면 잘해봐. 나는 이미 내 계획 다 이뤘고 이제 내가 가진 증거로 당신하고 이혼만 하면 되니까. 이혼이라고? 그럼 이놈아, 내 딸이 이 꼴을 다 보고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끼고 살 줄 알았냐? 제정신이야? 상간녀도 버린 물건을 내 딸이 뭐가 좋다고 끼고 살아.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혼을... 이미 네가 그 여자한테 팽당하고 나한테 왔을 때부터 나는 널 내 남편으로 생각 안 했어. 그동안 너 데리고 살았던 건 너한테서 지금 그 표정 보려고 참아왔던 거야. 모든 걸 다 잃은 그 절망적인 표정 한번 보려고.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어디 그 몸으로 이혼 준비도 잘하고. 사위는 못 나간다고 내 집에서 내가 어딜 가냐고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몇 분 뒤 도착을 한 아들이 대형 쓰레기 봉투를 몇 장 사가지고 와서 사위 옷들을 하나 둘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처남 뭐 하는 거야 하고 따라다니면서 말렸지만 항암 치료하면서 약해진 사위가 당해내긴 불가능했네요. 끝내 대형 쓰레기 봉투 5개에 사위 물건을 몽땅 담았고 아들과 저는 사위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버지로 생각도 안 한다는 사돈 어른의 집으로 갔겠죠. 큰딸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뿐만 아니라 그런 사위를 벌였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했어요. 다행히 불륜 행위를 알고 나서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군요. 소송을 준비하며 그 여자가 다닌다는 학교와 교육청에도 불륜 사실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 여자는 파면을 당하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애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끌려 나오기 싫다는 자존심은 있고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걸까요? 사위, 아니 이제 제 사위도 아니고 마음 같아선 쌍욕으로 부르고 싶은 전 사위는 제 큰딸이 암에 걸린 자신을 버리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이용한 거라고 이건 맞바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항소를 했지만 제 딸은 거의 1년 동안 암에 걸린 전 사위 뒷바라지를 하고 외벌이를 했기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긴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전 사위가 또 다른 이유로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본인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전 사위는 소송을 하면서 합병증으로 당뇨가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 제발 양육권은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항암 투병 중에 보험금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벌이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양육권을 줄 수 있겠어요? 큰딸은 작년 말에 상간녀 소송 위자료와 함께 사위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양육권도 지킬 수 있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지금은 제 집에 들어와서 애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은 아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는지 알지 못해서 지금도 손녀는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서 큰딸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저나 제 딸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악독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마음이 아픈 건 큰딸이 아직도 종종 악몽을 꾸고 밤잠을 설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나 남편이 화장실에 가다가 물 마시러 나갔다가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큰딸을 발견하면 그냥 가만히 곁에 가서 앉았다가 큰딸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다시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하고 있네요. 원대로 계획했던 복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분통함만 조금 사그라들 뿐 입은 상처가 더 빠르게 아물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복수를 했던 큰딸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큰딸은 그때 본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스스로 내린 거고 그것마저 안 했다면 큰딸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상처를 하루빨리 아물게 하는 건 복수가 아닌 저와 같은 큰딸의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큰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계속 보여줘야겠죠. 그저 지금은 어서 큰딸이 밤잠을 설치지 않고 좋은 꿈을 꾸며 단잠을 자는 순간이 매일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을 위해 이렇게 사연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연 두 배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족에겐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저와 제 딸의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